네, 오늘은 인간 주권론에 기초한 남북통일론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는 이제 서론으로서 왜 우리가 꼭 남북이 통일돼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렇다면 인간 주권론에 기초한 할 때에 이 인간 주권론이란 무엇인가, 우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첫 번째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인간 주권론은 사실 제가 이렇게 쓴 On Human Sovereignty라고 2018년에 쓴 책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영문으로 쓰여진 책이죠. 그래서 이것은 영문으로 인간 주권론을 이제 약 한 200 몇십 페이지에 걸쳐서 인간이 왜 주권을 가져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탐구한 일종의 철학적 인간 사회학입니다. 그 인간 주권은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각자 개인의 자아 실현, 내지는 각자 개인이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한 바람직한 국가를 형성해야 된다는 그러한 주제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인간 주권론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절대자와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자아 실현, 이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세계의 모든 철학 사상이나 또는 종교는 사실상 절대자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자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소위 공산주의 유물론마저도 사실은 없다는 nothingness가, 즉 이 기계적 유물 사관이라고 하죠. 이러한 유물론 자체도 사실은 절대자의 입장에서 이제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자라는 것은 이제 서양적 개념으로 이제 영어로는 이제 God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말에서는 이제 기독교도들은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천주교인들은 이제 하느님이라고 하고, 또 동학에서는 이제 또 한울림이라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종교가 다루고 있는 초월적, 형이상학적 최고 존재자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이거를 이제 부처다라고, 이제 부처. 불교에서는 이걸 이제 부처라고 얘기합니다. 부처는 이제 불이라고 이렇게 쓰죠. 불. 이 불이라는 것도 사실은 인간의 최고의 절대적 존재. 물론 이제 각자 깨달은 자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지만, 이제 이 부처라는 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절대자라고 보여집니다. 힌두교에서도 또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종교, 모든 사상은 이 절대자의 존재의 기초를 두고서 사실은 모든 이론을 전개합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 인간이 주권을 갖기 위해서는 이러한 절대자의 어떤 진리, 절대자의 정확한 어떠한 사명이라고 그럴까요? 절대자가 우리에게 주는 미션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을 여기 이제 인간입니다. 자아 실현은. 인간이 이것을 받아서, 인간이 자신이 그러한 절대자로부터 받은 소명, 내지는 사명을 가지고 자기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 존재의 이유, 이것을 실현하는 것, 그것을 이제 자아 실현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자가 없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nothingness를, 그러니까 이제 무라는 일종의 이제 기계적 유물론, 그러니까 이 세상이 기계처럼 생긴 이 물질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런 법칙에 따라서, 물질적 법칙에 따라서 돌아간다고 주장하는 공산주의의 유물론 사관마저도 사실은 이 nothingness가 사실은 그게 절대자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얘기하는 그런 인간의 자아 실현이라는 것은 각각의 어떠한 절대자와의 관계를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제
절대자가 우리 인간을 노예로 취급하는 그런 절대자의 관계란다면 우리 인간은 인간의 주권 자체가 매우 심각한 그러한 노예적 상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전제는, 인간 주권의 첫 번째 전제는 절대자의 기초를 두고서만이 인간이 자아 실현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전제하고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라는 것은 인간과 사회가 변증법적 관계라는 거예요. 인간과 사회는 변증법적 관계다. 네? 여러분, 변증법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변증법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고대 그리스의 그 다이얼렉틱스라는 일종의 대화술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대화술은 산파술이기도 하면서 또 매우 유명하죠. 어떠한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매우 부정확한 사실의 기초를 두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대화를 통해서 진리에 점점점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증법에서는 이제 헤겔 때에 와서는 이 변증법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헤겔은 이것을 이제 이런 상태를 우리가 정의라고 그러죠. 이걸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정의 상태에서 정이 이제 반으로 이렇게 반으로 갈라집니다. 반. 그 다음에 다시 최종적으로 이제 정과 반이, 자, 이제 정과 반이 종합이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종합이라고 합니다. 합. 그래서 모든 개념은 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정에서 시작되는데 그 정 자체는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모순이 있는 이 정은 스스로를 지향해서 이제 반의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이 반의 상태의 극한에 이르르면 다시 이것은 정의 상태로 올라가서 두 개의 모순된 개념이 합쳐져서 이제 합의 개념을 낳는데요. 이걸 손바닥으로 표현하면 좀 더 쉽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입니다. 정. 그럼 이쪽은 뭐 할까요? 합이에요. 반이에요. 반. 정, 반. 돌아가면 합이죠. 이 자체는 합입니다. 그러니까 헤겔이 볼 때 모든 개념 자체는 이제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 모순으로부터 자꾸 모순을 지향하는 막 그러한 운동이 발생해서 그것이 합의 정이 반이 됐다, 반이 합의 상태로 되는 것을 변증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헤겔은 이런 정반합의 관계를 인류 역사의 정신적 그 측면, 그러니까 정신의 자기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이거를 이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으로 설명을 했죠. 마스터는 이제 모든 것이 갖춰지고 편안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렇지만 노예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반의 상태죠. 그야말로 가진 건 몸뚱아리밖에 없습니다. 노동력을 제공해야 삽니다. 그런데 주인과 노예는 서로 간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인이 노예를 다 100% 이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노예도 주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은 대립 충돌을 합니다. 대립 충돌을 해서 둘은 결국은 노예가 주인을 거꾸로 트리고 다시 노예가 주인이 됩니다. 이때 주인이 된 노예는 또 자신이 변증법적 발전을 통해서 이제 또 반의 상태, 또 노예가 나타나겠죠. 이런 식으로 인류 역사는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적 관계를 통해서 계속 발전해 간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인간과 사회가 사실은 변증법적 관계예요. 여러분, 북한의 그 유명한 구호 아시죠? 구호. 북한의 유명한 구호가 뭐예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자, 하나는 전체를 위한데요. 또 전체는 하나를 위한데요. 이게 대단히 모순적인 개념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하나가 전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자기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것이 최상의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라는 전체를 위해서 국민이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이 개인이 가진 최고의, 어찌 본다면 그 희생이죠. 그 국가는 개인을 위해서, 국가가 자기를 희생하면서 개인을 위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호는 조금 변증법적인 문제로 봤을 때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사회가, 인간이 개인으로서 사회에 존재할 때 이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하느냐, 그럼 사회는 인간에게 어떻게 처신하느냐, 이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인간이 사회에 대해서 무한하게 뭐 봉사하고 희생하는 막 그것만이 올바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는 인간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 주권론의 세 번째 얘기는 안전을 이유로 해서 개인은 사회에 박해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을 수가 없다.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늘날 인간은 이제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고대로부터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그래도 인권이 가장 발달된 그런 국가라 한다면 아마 미국일 것입니다. 미합중국일 것입니다. 그래도 그런데 9.11 테러 뒤로 아시다시피 미국이 이 사회안전법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제 정말 영장이 없이도 체포할 수가 있고, 또 테러의 위험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24시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감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는 옛날처럼 뭐 개인의 그 프라이버시, 개인의 자유 뭐 이런 것을 마음대로 사회에다 외쳐댈 수 있는 상태는 지났어요. 왜? 시큐리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큐리티라는 개념은 어찌 본다면 이제 총체적 개념입니다. 전체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 하나 죽어도 네가 죽음으로써 전체가 안정이 된다면 네가 죽는 게 낫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그 개인의 안전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근거인데요. 그런데 사회가 사실은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인간을 박해하는 양상은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국가의 법률을 우리는 전문적으로 알지 못하고 그냥 법을 제정하는 자들이나 또는 법을 집행하는 자들에게 국가의 운영을 맡기고 있지만, 사실은 그 국가라는 그 안전, 사회라는 안전을 위해서 개인들이 얼마나 희생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인간을 박해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극단적인 상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도 시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개인이라는 그 어떤 그 존재는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개인의 어떤 존재 가치, 여러분 자신의 존재 가치는 국가가 아무리 소중하다 할지라도 개인의 존재 가치를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죽으면 이 세계는 다 끝이에요. 그렇다고 물론 그동안의 윤리와 어떤 그 도덕이라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라는 거였어요. 그 개인이 네가 희생해야 전체가 안정된다. 네가 희생해야 니네 집안이 안전하고, 네가 희생해야 니네 마을이 안전하고, 네가 희생해야 국가가 안전하니까 여차하면 너는 목숨을 버리고 국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봉사를 해라. 이것이 사회를 위한 안전을 이유로 한 개인의 덕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을 사회에서는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핍박하고 박해를 했던 것이죠. 거기에는 군주라는 이름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는 무슨 마을 또는 사회의 원로들이라는 이름으로 박해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여하튼 개인의 박해는 절대로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의 가치가 무엇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삶이라는 것은, 개인의 삶은 그러면 뭐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국가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간다 된다. 그거는 일종의 파시즘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개인의 삶을 국가의 목적에 맞추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사고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정치 사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목적을 이렇게 부르짖고요, 나팔을 불고 마치 괴벨스가 히틀러에게 충성하면서 모든 독일 국민들을 히틀러의 목적, 제3제국이라는 그 목적에 맞춰서 나팔을 불면 국민들은 로봇처럼 쫓아가는 그러한 개인의 삶은 옳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국가의 정치가
정말로 올바른 정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개인의 삶과 국가의 삶을 일치시키려고 강제로 집행을 하는 그러한 국가는 분명히 그것은 파시즘적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삶은 자아실현의 궁극적인 목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아실현은 국가가 이것을 일일이 규정할 수가 없어요. 물론 국가의 현실과 국가가 처한 당면한 어떤 목표라든지 국가의 어떤 상황 같은 것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인간이 자기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대상임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자기 실현을 하기 위해서 국가라는 존재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거기에는 뭐 법률이라는 하나의 제도적 그 제한 장치도 있고 또 윤리와 또는 도덕이라는 제한 장치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은 개인의 삶은 각자의 삶이 가진 자아실현이라는 궁극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삶이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이 절대자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자아실현이 완성된다, 자아실현이 이룩된다는 이 사실로 굽을 때 개인의 삶은 자아실현의 궁극적 목적을 어떠한 사회나 어떠한 집단이나 어떠한 세력으로부터도 방해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제 국가는 개인의 자아실현을 보장해 줘야 해요. 개인의 자아실현을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에 국가가 어느 개인의 자아실현에 방해를 하고 자아실현을 막고 또 자아실현을 할 수 없을 만큼 어떤 제한된 요소를 계속 가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정상적인 기능 또는 국가의 정상적인 운영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리버럴한 거 아니냐, 자유주의 아니냐,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개인의 가치가 국가나 사회나 또는 절대적인 어떠한 총체적 가치에 선행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라라고 외쳐야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사고입니다. 그러한 사고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인간의 주권은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인간의 주권, 이게 제가 이제 영어로는 이제 on human sovereignty라고 그랬는데요. 이 on human sovereignty의 궁극적인 이 sovereignty라는 것은 존엄성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존엄성. 이게 주권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우리가 국가의 3대 요소를 얘기할 때 이제 주권이 먼저잖아요. 주권이 있고 그다음에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영토는 있는데 국민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영토도 있고 국민도 있어요. 근데 주권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국가라고 할 수 없죠. 자, 이 사버린티라는 이 말은 존엄성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왜 존엄하냐?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개인이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어요.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자아실현은 절대자의 전제 조건 하에서 절대자가 존재하는데 그 절대자가 어떠한 그 인간의 자아실현을 보장해주는 주체요. 또 보호자라는 측면에서만 인간이 자기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만일 절대자를 버리고 난 이 절대자를 그냥 아무것도 없는 유물, 소위 유물론의 기초를 두고서 물질이 나의 절대다 라 그런다면 그 사람의 자아실현은 잘못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 자아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와 국가와 인간의 이 변증법적 관계를 매우 세심하게 연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는 통일의 진정한 의미를 완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념을 통일시켜야만이 진짜 통일입니다. 형식적으로는 다 통일이되는데 이념이 다르면 왼수가 되는 거예요. 한 집안에서도 종교가 다르고 한 집안에서도 이념이 다르고 한 집안에서도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면 왼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 주권론의 기초를 두지 않고서 하는 통일은 매우 위험한 통일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 인간 주권론의 사상의 기초를 두고서 진행하는 통일만이 옳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주권을 실현한 인간 주권 실현의 방법은 뭐냐?
그러면 인간이 주권을 가지기 위해서 실현의 방법을 가져야 될 것 아니냐. 예? 그렇죠. 자, 인간이 자기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인간의 주권을 실현하는 첫 번째 길은 영성 생활입니다. 영성 생활. 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이라는 것은 이렇게 씁니다. 이제 영성. 영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이게 비자가 이게 비자거든요. 이게 비우자. 비우자는 이게 물을 말하는 거예요. 물. 예? 근데 이 세 개는 아시다시피 국자입니다. 이 국자가 세 개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차원이에요. 1차원, 2차원, 3차원.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건 영역. 영역은 곧 세 개의 문제입니다. 세 개. 그 다음에 이거를 잇는 존재가 무예요. 무당할 때 이게 무입니다. 무당. 이게 무당. 그럼 우리가 영이라고 얘기할 때 이 영자는 파자를 해보면, 자, 이 세 개의 차원과 3차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물은 하늘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물이라고 이어졌죠. 이것을 잇는 존재가 무당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무당을 우리가 이제 스피리트, 미디엄 또는 이런 단어를 썼는데, 영적 생활을 하는 것하고 물적 생활을 하는 것하고는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그냥 1차원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1차원적 생활이라고 합니다. 영성 생활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 영성 생활은 뭡니까?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자, 인간이 예를 들어서 맨 위에 있는 상의 개념이 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몸이에요. 자, 아시다시피 혼은 의식입니다. 이건 의식, 정신이에요. 이건 우리 몸이고요. 그럼 영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거를 초월한, 이것을 초월한 어떤 절대자와 우리의 관계를, 자, 여기 지금 우리는 절대자가 있는지 모릅니다. 자, 영은 한마디로 절대, 아까도 그 글자를 파자해서 보였다시피 절대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고, 절대자를 생각할 수 있고, 절대자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영성 생활은 불교적 영성 생활도 있습니다. 또 유교적 영성 생활도 있고요. 또 이슬람적 영성 생활도 있고, 기독교적 영성 생활도 있습니다. 영성 생활은 어떠한 종교든 어떠한 사상이든지 간에 영성 생활이 전제돼야 됩니다. 만일에 유물론자들처럼 영성이 무슨 얼어 죽을 영성이냐, 영성 같은 건 없다, 너는 물질의 반영이다, 우리 인간의 모든 사유작용이나 모든 행동은 물질이 반영돼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영성 생활 같은 거 없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위험한 사고예요. 영성 생활을 해야 영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이 육체적인 존재를 이렇게 탈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순히 먹고 마시고 똥 싸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상의 인간의 고차원적 어떤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뭘까요?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진리 추구하는 삶. 물론 어느 대학에 가면은 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그 유명한 기독교 구절을, 성경 구절을 써놓은 학교도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사실은 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진리가 뭐냐? 칸트식으로 얘기하면은 고래로 진리는 참이요 하나며 선하다. 진리가 참, 하나, 선. 칸트는 고대로부터 진리가 이렇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참 멋있는 얘기예요. 참이 이래야지. 만약 뚜루가 아니면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 진리가 두 개라면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죠? 진리는 하나래야죠. 선, 굿. 좋아야 돼요. 진리가 나쁜 거라면 진리를 추구할 필요가 없죠. 자, 진리는 사실은 우리가 일평생 추구해도 잘못 추구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삶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좋고 나쁜 거를 우리가 이제 뭐 유튜브 같은 걸 보면 요즘 뭐 굉장히 유튜브에 보면 어떤 걸 먹으면 좋다, 어떤 걸 먹으면 나쁘다. 만약에 A 박사가 얘기한 것이 진리가 아닌 거짓이라면 A 박사는 자기가 만든 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책이라든지 자기가 만든 무슨 약품이라든지 이런 걸 잘 팔기 위해서 거짓으로다가 사람들을 미혹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결국에 가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은 골로 갈 건 뭐 뻔한 사실 아니겠어요? 그 거짓에 의한 삶이 인도하는 것은 파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건강학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해주면 건강한다, 이렇게 해주면 나빠진다. 만약에 이렇게 해야 건강해진다는 얘기를 듣고서 열심히 했는데 뭐 그런 사람 제가 봤습니다. 직접. 열심히 뭐 소위 단전호흡이니 뭐 이런 걸 했는데 잘못 인도돼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죽지 않아야 될 나이에 뭐 폐암에 걸려서 죽었다든지 뭐 간암에 걸려서 죽었대. 그거는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거든요.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건강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올바로 살 수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삶을 살면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이비 교주들, 사이비 종교들, 사이비 사상가들 제대로 가르치는 게 없거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대들을 가스라이팅 시키고 착취해가지고 결국은 진리를 추구하지 못하다가 그냥 사이비에 의해서 일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물적 생계가 보장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물적 생계가 보장이 돼야 된다. 물적 생계가 보장이 안 된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경제적 독립을 못한다. 이거는 진짜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인간은 사실은 뭐 어찌 본다면 아까 이렇게 고상한 얘기를 했어도 제일 중요한 거는 먹고 살아야 하는 거,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대부분의 인간들은 뭐 거의 99%, 100%라더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물적 생계가 없다. 물적 생계가 보장이 안 된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인간이 주권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먹고 사는데 부족한 사람, 먹고 살기가 불행한 사람은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적 생계를 보장해야, 그래야 그 사람이 자기의 자아실현을 비로소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뻔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경제적인 이 사회의 문제성이거든요. 사실 자본주의는 자유롭게 살아라. 그래, 네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라. 세금만 열심히 내. 그런데 뭐 한번 실패하면 신용도 완전히 땅에 떨어지면 은행 가도 단돈 돈만 원도 빌릴 수가 없습니다. 예?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아무리 비상한 천재라 할지라도 뭐 경제적으로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비참하게 참 정말 정부에서 주는 그러한 그 기초 수급자 뭐 이런 거 살다가 살려고 하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분들 기사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경제적 독립이 보장되지 않는 삶. 그러니까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어떤 사람은 뭐 100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바로 이 사회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권을 주기 위해서는, 주권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필히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로는 정치적 지혜를 갖춰야 합니다. 정치적 지혜. 네? 오늘날 민주주의의 최대 문제가 뭡니까? 민주주의의 최대 문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를 빌자면 우중 정치라고 했어요. 우중 정치. 우중. 우중이 뭡니까? 어리석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지혜가 없는 국민은 우중이 되기가 쉽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겨우 투표권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 투표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투표권이 내가 가진 한 표를 제가 예전에도 어려서 봤는데 고무신발 주니까 그냥 아유 어떻게 고무신발 갖다 줬는데 이 표 하나 그냥 주지 뭐 뭐 선물을 가져왔는데 뭘 줘야지. 그때 당시에는 매표 행위가 아주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투표권과 물질적 그 조그만 보상과 바꾸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 요즘은 그렇습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자기 투표권에 대해서 아주 절대화를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옳다고 신념을 가진 사람 아니면 찍질 않습니다. 요즘 유권자들이 얼마나 영악해졌습니까? 요즘은 유권자들이 이제는 대래 후보들을 압박을 가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문제는 정치적 지혜가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A당이 좋다, 나는 B당이 좋다. 그래서 A와 B가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그랬을 때 중요한 거는 A를 찍어서에 일어나는 모든 뒤에 그 결과, 북한에서는 그걸 후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결과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감옥에 가 있는 어느 P 대통령이나 L 대통령을 그 사람들 뽑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M 대통령 뽑았는데 이 M 대통령이 잘못했어요.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절단났어요. 그러면 M 대통령에 찬성한 사람들이 정치적 지혜가 부족한 것이죠. 여러분, 정치적 지혜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A를 좋아하고 B를 싫어하고 내가 M을 좋아하고 N을 싫어하니까 나는 그 사람한테 투표한다. 이건 투표가 아니에요. 이건 위험한 겁니다. 만약의 경우 내가 정말로 나라를 생각하고 이 민족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내가 투표를 할 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장래, 미래까지 내가 이 사람을 뽑았을 때 앞으로 이렇게 우리나라는 전쟁의 위험에 처할 것인가, 또 이 사람을 뽑았을 경우에 이 사람이 과연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거를 국가를 잘 통치해 나갈 것인가, 이 사람이 과연 국민 통합을 이룰 것인가, 이런 거를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서 그렇게 해서 투표장에 가서 정말 덜덜덜덜 떨리는 심정으로 뚜껑을 눌러야 되는 것이지, 친구가 보내온 가짜 뉴스에 의해서 야 A를 찍으면 나라가 절단나더라, A는 빨갱이래더라, A는 무슨 파랭이래더라 뭐 등등 이러한 거에 의해서 남이 얘기하는 그 어떤 슬로건, 남이 얘기하는 선전선동에 속아 넘어가지고 국민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뭐 외국에서 옛날에 욕하기를 정말 레이밍 들쥐와 같다 이런 싸가지 없는 소리들을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외국의 언론들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꽃을 핀다는 것은 쓰레기통에 장미가 꽃피는 것 같다, 이런 막말들을 했어요. 그만큼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지혜에 대해서 정말 욕을 먹고 비판을 받았던 과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치적 지혜를 갖춰야 됩니다. 이 국민들, 내가 민주주의의 국민이 되었다는 이 얘기는 내가 민주주의의 권리와 민주주의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모든 열매를 누릴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투표권을 행사할 때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정말 내가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이 나라를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그렇게 투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인간의 주권 실현을 위해서는 파괴적 공유를 실현해야 됩니다. 파괴적 공유 실현. 파괴적 공유 실현이 뭐예요? 파괴적 공유 실현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00개가 있어요. 내 이웃집에 있는 사람이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굶주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100개를 가지고 너가 굶주리든 말든 나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띵까당 그렇게 연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삶이 옳을까요? 아니면은 내가 비록 100개가 있고 너는 하나도 없지만 내가 너한테 10개 주고 20개 줘서 너도 굶주리지 말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아라 라고 파괴적 공유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 공유는 공산주의하고 틀립니다. 이거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공유 경제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국가가 프롤레타리아들의 쿠데타를 통해서 유산자들을 때려잡고서 무산자들이 권력을 장악해서 생산수단을 장악해서 똑같이 뭐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수천만을 똑같이 먹고 살게 한다. 이런 황당무계한 평등 주장이지만 박애적 공유는 그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되는 길이에요. 인간이 되는 길. 우리 경주 최부자 얘기 아시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경주 최부자는 인민군들이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쳐 죽일 때도, 인민재판을 열어서 쳐 죽일 때도 경주 최부자의 가족을 건드리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너무나 신세를 많이 졌거든요. 자기가 가진 것을 공유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빌딩이 수채가 있고 내가 집이 몇 채가 있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니까 나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를 존경해라 그러면서 으스대면서 다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국민들이 어려울 때 이렇게 코로나로 시국이 어려워서 정말 방세를 못 내고 가게에 렌트비를 못 내서 정말 쩔쩔맬 때 에이 얼마나 힘들게 했느냐. 나도 어렵지만 너 방세 임대료 얼마 동안 내지 마라. 이런 주인들이 빌딩인데 그런 주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게 공유 경제예요. 공유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박애적 공유가 실현되는 사회가 그래도 미국이라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13년 이상을 살면서 이렇게 본 것은 미국은 그래도 위기에 부딪히면 있는 자들이 먼저 내놔요.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버티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 얼마나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냐면 교회가 보일러를 사야 되는데 한 37,000불이 필요해요. 근데 그 교회 한 달에 들어오는 예산이 10,000불도 안 돼요. 그럼 37,000불을 무슨 수로 마련하겠어요? 그러면 그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 전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럼 놀랍게도 처음에 자,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기금은 그저 1,500불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성도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후원을 의뢰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몇 개월 지나다 보면은 37,000불이 넘게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국인들의 좋은 점은 이 기부 문화가 발달돼 있어요. 이게 공유적 경제의 실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100대 재벌들, 그룹들, 그리고 이제 정말 1000대 중소기업들, 저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지 몰랐습니다, 사실은. 네. 집에 좀 제가 예전에 과외할 때 가보면은 참 수십억짜리 집에 사시는 분들 가보면 50평짜리 아파트, 70평짜리 아파트 끝에 끝이 안 보일 정도 그런 데 사시는데 정말 잘 사시죠. 근데 그분들이 알고 보니까 동대문 시장에서 그 옷가게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도 그렇게 살아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입니까? 또 한편 우리가 의정부 쪽방촌에 한번 가봅시다. 이야, 정말 냄새나는 그곳에서 몸을 거동도 못하고 정말 비참하게 죽는 날만 기다리는 자식들도 버리고 형제들도 버리고 친구들도 버려서 그저 그냥 목구멍에 포도청이라 그거 같이 정부에서 주는 그거 조금 갖고 먹고 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쪽방촌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 정말 제가 예전에 텔레비 그 내용을 보고 참 눈물을 흘린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정말 기저귀를 살 수 있는 돈이 없다. 생리대를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그런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 이 사회가 공동으로 그것을 박애적 공유 경제를 실천하지 않고 있는 자만 계속 부자가 되고 없는 자는 계속 죽어가는 이러한 사회가 지탱된다면 이 사회는 망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러한 정말 공산주의 사회는 이거를 해결하겠다고 마르크스가 시작을 해서 레닌에 이르고 스탈린에 이르고 모택동에 이르러서 자기네들이 말하는 유토피아를 건설한다고 해봤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1세기에 오늘날에 와서 뭐예요? 우리는 전민이 자본을 공유할 수 있는 시대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전민이라고 얘기할 때는 모든 백성들이, 모든 국민들이, 모든 시민들이 자본을 공유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만 지독히 많고 어떤 사람은 지독히 없는 게 아니라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이 골고루 자본을 가질 수 있는 막 그러한 전민의 자본 공유를 실현하는 것이 인간 주권을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5가지, 인간은 영성 생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또 인간은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물적 생계를 보장받아야 한다. 또 정치적 지혜를 갖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 박애적 공유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인간이 자기 스스로가 주권자가 되는 길인 것입니다. 만일 이런 것에 하나라도 어긋나면은 그 사람은 주권자의 자격이 없어요. 주권자라고 감히 주장할 근거가 희박해지는 것입니다. 주권자는 주권자답게 살아야 돼요. 이 사회에서 사는 이상은 너와 내가 남이 아니에요. 너와 나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러한 일종의 공생애를 사는 것입니다. 공생애. 인류 역사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또 그 지구라는 그 공간 속에서 하필이면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간에서 너와 내가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같은 운명체라는 거예요. 네가 망하면 나도 망하고 네가 잘 살면 나도 잘 사는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서로가 공유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회야말로 아름다운 인도주의적 사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그렇다면 인간 주권에 기초한, 자, 인간 주권에 기초해야 돼요. 인간 주권에 기초한 새로운 국가 이념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통일되는 나라를 만들 때 새로운 국가 이념은 무엇을 중점적으로 만들어야 돼? 이거는 어디까지나 시론입니다. 저는 뭐 통일론을 완성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이 책을 쓰고 또 앞으로 통일론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도 아직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만드는 것이 다 옳다고 저는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누군가는 이제 시작을 해야 돼. 누군가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일종의 제의를 해보는 거예요. 그 제의를 해봤을 때, 그거 틀렸다. 그러면 고치면 되는 것이죠. 더 좋은 길로 나가면 되는 것이죠. 변증법적으로 자꾸 발전해 나가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째, 저는 새로운 국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자유를 기초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가 있어야 돼요. 배부른 돼지,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빼놓으면 자유는 인간의 영혼의 공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산소가 없으면 죽듯이 우리 영혼은 자유가 없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홍콩의 예를 보세요. 홍콩이 자유주의 국가였을 때는 얼마나 번성을 했습니까? 그러나 일단 중국이 접수하자 공산당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자유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무수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그 자유와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자유민주주의가 개인의 어떤 절대적 자유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는. 즉, 이건 뭐냐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는 무슨 얘기냐면은, 국가가 개인의 경제 생활을 억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경제. 문제는 경제 생활의 자유, 경제적 자유를 주장하지만, 경제적 자유, 너는 그냥 네 마음대로 벌어서 네 마음대로 먹고 살아라. 그리고 세금 열심히 내라. 이게 자본주의의, 특히 자유민주주의의 주장이에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 각 개인이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 이걸 이제 나쁜 얘기로 이제 좌파에서는 이걸 부르좌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부르좌는 발음도 힘들어요. 부르좌, 뭐 어떻게 발음도 잘 못하겠어요. 여하튼 부르좌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소위 자유민주주의에 힘 있는 자들은 누구냐면 바로 돈 가진 자들이에요. 부르좌들.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중세 시대에 이제 교권에 입각한 소위 종교 권력이 이제 그 시장 권력으로 소위 돈을 많이 버는 당시에 이제 그 부르주아들에게 이제 권력이 넘어가면서 새로운 시민 사회가 형성이 되고
다시 또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산업 자본주의의 세력들이 이제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것이 이제 부르자 민주주의. 그런데 그들은 인간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서 12살짜리 그런 어린애들, 심지어는 8살짜리, 9살짜리 같은 애들도 하루에 무지막지한 14시간, 16시간 노동을 시켰습니다. 뭐 폐병이 들려서 죽어나가든 뭘 하든 무자비하게 잡아 돌렸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돌려서 얻어지는 그 수익을 가지고 부르주아들은 배불리 정말 배를 탁탁 튕기면서 정말 즐겁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인류의 비극 체제에서 이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주장한 공산주의가 수많은 지성인들에게 호소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자 민주주의를 타파하면서 이제 공산주의라는 인류의 정반합적으로 본다면 반의 사상이 탄생이 된 거예요. 이 부르자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본입니다. 자본. 자본을 가진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본을 가진 자만이 이 세상을 지배할 권리가 있다? No. 제가 말하는 것은 만약에 어떤 그 국가가 우리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이념은 자유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이 자유는 첫째가 영적 자유를 보장하라. 영적 자유를 보장해주는 사회라야 합니다. 종교를 탄압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너는 목사가 왜 기독교를 옹호하지 않고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종교라는 것은 불교인이든 뭐 아니면 무슨 이슬람이든 뭐든 종교들이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요. 종교의 주도권을 진 자들이 만약에 지도권이 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이렇게 짓누르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몽고가 그래도 세계 제국을 180년 이상을 통치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은 세계 제국으로서의 종교적 그런 관용이 있었기 때문에. 관용. 어느 한 종교가 우월해서 다른 종교들을 핍박하는 사회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자유를 일단 보장해줘요. 그 자기가 주장하는 종교가 옳다, 자기가 주장하는 종교가 옳은 종교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각자가 가진 자유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선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모범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 사람 보니까 나 그 종교를 믿고 싶다 이렇게 만들어야지. 너 이 종교 안 믿으면 다 죽일래 하고서 강에다가 쫙 일렬로 세워놓고서 그냥 뒤에서 총 딱 해놓고 자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믿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종을 시켰다는 캐톨릭의 과거 역사를 보면 그게 과연 선교가 되겠습니까? 여하튼 영적 자유를 보장해주는 사회래야 돼. 두 번째로 영적 자유만 보장해주면 될까요? 아닙니다. 물질적 생계의 자유를 보장해달라 이 말이에요. 생계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된다 이게. 그 사회에 속한 사람이면 누구나 물질적인 그러한 곤란성, 물질적인 핍박 때문에 정말 목숨을 끊고 고통당하는 이러한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물질적 생계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그 자유민주주의가 복지를 계속 강화를 해서 이제 수종 자본주의로 바뀌면서 그래도 많이 이렇게 이제 그 복지를 이렇게 늘려 나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국의 복지 정책이나 이런 것이 서구 유럽의 그런 그 사회 민주주의적인 또는 민주사회주의적인 정책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점을 정확하게 해결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새로운 사회, 새로운 국가는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해야 됩니다. 정의는 평등적 정의예요. 이거는 평등적 그런 자아실현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균등한 기회를 보장.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론 인간은 태어나면서 그 어떤 그 조건이 다 다르죠. 어느 사람은 다이아몬드 수자라고 해서 태어나면서 다이아몬드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 흙을 물고 태어나는 흙수저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회는 반드시 각인에게 평등적인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진 게 예를 들어서 태어나면서부터 100개를 가졌다 그래서 그 100개의 기초를 두고서 그 사람만이 100걸음을 앞서가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저 사람 100개를 앞서 나갔을 때 그냥 100걸음 뒤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이러한 불평등한 기회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삶의 제반적 조건이 평등해야 돼요. 인권의 정의가 보장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평등적 자아실현의 균등한 기회가 보장이 되는 사회는 아시다시피 이게 법에 의한 정의가 실현돼야 되지만 동시에 인권의 정의가 똑같이 실현이 돼야 됩니다. 어느 사회를 보면 법은 엄청 엄하고 혹독한데 인권의 정의는 보장이 되지 않아요. 이 정의는 사실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철학 사상에 있어서 가장 고난도의 형이상학적 사유를 요하는 것이 바로 이 사회의 정의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당연히 민주주의가 들어가야죠. 민주주의는 아시다시피 산업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대중민주주의, 무슨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민주주의는 어떤 것일까요? 진정한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의 문제가 뭡니까? 뽑아놨더니 뽑히기 전에는 종처럼 섬기겠다고 약속을 해서 뽑아주고 나니까 당선되고 나니 그 순간부터 특권 계급이 되고 그 순간부터 주권자들을 우습게 봅니다. 자기네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뽑힌 자들이 서로 뭉칩니다. 카르텔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대의민주주의의 허점입니다. 그 다음에 직접민주주의의 모순은 또 뭐예요? 직접민주주의는 아시다시피 그 각 주민들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자기의 주권을 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형성이 되는데 지방자치제를 해보면은 웃기는 게 절대 다수의 당의 이름으로만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요. 당이 없는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직접민주주의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직접민주주의는 가급적이면은 대중들이, 그 국민들이 자기의 직접 권한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기의 정책을 정말 어디 가서 주장을 해도 그것이 뭐가 들어갈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당에 의한 독재 또는 어떤 그 카르텔에 의한 지배자들의 자기들만의 어떤 잔치로 끝나는 이 사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이비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고서는 각 개인이 자기 주권을, 인간 주권을 행사할 길이 없어요. 네 번째로 사회적 복지가 보장되는 사회를 해야 됩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항상 머릿속에 두었던 것은 유럽적 그런 사회복지 국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물론 흑수저로 태어나서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이제 사법고시 합격하고 판사를 하다 변호사를 하다가 정치인으로 변신해서 대통령까지 지냈지만 불행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복지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의지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유적 그런 박애적 공유 경제를 실현하려는 그 구성원들의 의지가 없다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재벌들이 우리 국가의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어마어마합니다. S그룹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25%가 된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놀란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회 취약 계층이나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병약자, 실직자, 우리 청년들 100만 명이 지금 실직이 아니라 처음을 잡아본 기억이 없어요. 에? 알바생으로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100만 명이 넘는 이 청년들이 이 사회에 정말 불만 세력으로 어디 가서 먹고 살 수 있는 잡을 수가 없는 이런 사회가 무슨 올바른 사회겠습니까? 물론 H 후보가 수십 년 전부터 국민들한테 돈을 나눠주는 정책을 실시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요즘은 너도 나도 다 그냥 이렇게 얼마씩 주겠다고. 무슨 정치가 그렇게 돈 나눠주는 게 정치입니까? 처음 작성한 사람의 사고 자체가 잘못됐지만 또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는, 그게 사회적 복지가 아니에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다 퍼주다가는
아마 어떻게 될지 결과는 뻔히 나올 겁니다. 사회적 복지는 정책을 개발해야 됩니다. 이 100만 명의 청년들이 왜 이렇게 정말 실직자로 살아야 되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방법을 찾아서 가지고 있는 국가의 예산을 올바로 써서 그 사람들이 잡을 잡아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물고기 한 마리씩 갖다 주고 먹어라. 한 끼는 먹을 수 있죠. 그렇지만은 두 끼, 세 끼, 그 다음에 누가 그거를 해결해 주겠어요? 물론 지금 전 국민이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순간에 조금 있으면 이제 추석 전에 여러분들 통장에 25만 원씩 뭐 카드로인지 뭔지 들어온다고 합니다. 기다려지죠. 사실 25만 원 받으면 좋겠어요. 당장 쇠고기라도 한 거 사다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적 복지를 실현하는 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방법을 찾아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로는 평화주의 국가가 돼야 됩니다. 평화는 어디에서 옵니까? 평화 핵무기에서 옵니까? 참, 만약에 평화가 핵무기에서 온다면 다 핵무기를 개발해야 되겠죠. 근데 죄송하게도 평화는 핵무기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와요? 국민에게서 옵니다. 평화의 힘은 국민이 국가를 믿어야 됩니다. 공자가 얘기한 대로 국가가 위기에 부딪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 그랬어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 5,400만 국민이 외세가 침략을 했을 때 5,400만 국민이 똘똘 뭉쳐서 전쟁을 하면 이길 국가가 없어요. 여러분, 고구려가 강했던 이유가 뭡니까? 신라가 강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상하가 단결하고 화합해서 침략해도 이길 길이 없다라고 그렇게 침략자들도 스스로. 제가 오늘 아침에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 그게 제갈량 병법에 나와 있대. 동이족은 이기기가 힘들다. 제갈량이라는 여러분 아시는 중국의 천재가 병법서를 썼는데 그 병법에 그렇게 나와 있대. 동이족은 이기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상하가 화목하고 그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똘똘 뭉쳐서 대항하기 때문이다. 히틀러가 왜 스위스를 못 쳐들어갔습니까? 히틀러 그 조그만 나라 뭐가 어려서 못 쳐들어갔겠어요. 아시다시피 스위스는 영세 중립국가입니다. 어느 국가도 침략을 하면 되질 않습니다. 왜? 전 국민 남녀노소 불구하고 다 총을 들고 나와서 싸우기 때문에. 그 나라 정복하려다가 더 피해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우회로를 선택한 것입니다. 물론 국민의 능력, 국민의 신뢰, 이런 것이 분명히 평화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초인 것은 사실이지만, 첫 번째는 민족이 자주적으로 연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민족의 자주적 연합을 안 하면, 남한과 북한이 연합을 안 하면 우리 민족은 계속 갈등을 낳고 언젠가는 한번 대립, 충돌이 일어날 위험이 아주 농후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한국의 이 군인들 보낼 때가 제일 위험 국가라고 해서 위험 국가 수당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맹국가의 연합을 잘 해야 됩니다. 동맹국가의 연합이 잘못되고서는 우리 힘만 가지고는 현대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동맹국가의 연합을 실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주적 국방이 실시돼야 돼요. 아프간에 탈레반이 다시 재집권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정부군이 도망갔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자가 철떡같이 미국 정부에게 약속을 하기를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약속해 놓은 것은 딱 도장에 사인에 잉크가 마르기 전에 잽싸게 비행기 타고 뭐 4대의 차에다가 돈을 실어서 날랐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사라져 버렸어요. 자기 힘으로 지키지 못하는 국가를 누가 지켜주겠어요?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국민의 능력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만이 평화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 주권에 기초한 새로운 국가 이념은,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론입니다. 시론. 이러한 이념을 보다 더 깊이 연구해서 우리가 남북 통일을 했을 때 어떠한 국가의 이념을 만들 것인가를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